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3년, 외래교수로 3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 교육업에 종사를 했다 보니까 이 대학이 주는 가치를 굉장히 확고하게 믿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만 해도 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 대학 졸업장 하나 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특히 영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정말 갈 수 있는 옵션, 선택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이상 고성장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업도 많지 않고, 플러스 예전에 비해서 영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대학과 영어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조금씩 예전과는 조금 가치가 좀 뭐라고 할까 덜 희소하다는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대학 가치, 이 대학 학위라는 것의 가치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만큼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나라는 걸 의심을 하게 돼요.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께서 다 이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딸들의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 셋이 비슷한 이제 고만고만한 나이인데 고만고만한 딸 셋을 어쨌건 대학을 잘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엄마가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여유가 생겨서 집을 먼저 샀고, 그리고 차를 샀고, 그리고 이제 땅을 사게 돼요. 형편이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죠. 저희가 2살, 1살, 그러니까 3년 터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고만고만한 아이들 셋이 대학에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 IMF 시기를 겪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옷가게를 하셨는데 처음에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복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옷을 비교적 사러 오는 그게 많았는데 교복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돌봐주시던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되다 보니까 가게 문을 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업종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종을 바꿔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후로는 이제 엄마의 어떤 이 장사의 전성기 시대만큼 그렇게까지 사실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버는 돈은 예전만 못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굉장히 막 쏟아 부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세 아이를 가르치고 나니까 엄마가 갖고 있던 집과 차와 땅, 이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참 저도 철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엄마, 근데 우리 옛날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었잖아. 그거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거 다 팔아서 너네 대학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철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이 뭔가 자꾸 이사를 가고 자꾸 뭔가 집이 외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사를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셋을 대학에 가르치는 대가로 그에 대한 이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그런 보험이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를 위해서 다 사실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사실 저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평생 교육업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열기가 이전보다 더 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 이제 이게 사실 우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교육업에 종사하는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목적 없는 어떤 그런 비용을 쓰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럼 제가 뭔가 그래도 번듯한 직장을 얻어야 하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졸업하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벌었던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이란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돈을 벌어서 그냥 내가 좀
잘 예쁘게 꾸미고 친구 좀 만나고 적당히 쓰면은 사실 이 돈을 모을 돈이 없는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투잡을 했어요. 오전에는 유치원에 나가서 이제 한 7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을 올리고 저녁에는 학원에 출근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100만 원이나 170이나 인생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이제 한 곳 거쳐서 이직을 하고 나서 몸값을 조금 올렸는데 30 초반에 제가 한 25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좀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똑바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절뚝거리면서 제가 걸어다녀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 교통사고 환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제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뭔가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이 느껴졌는데 중요한 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버는데 이 번 돈을 병원비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로 다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프면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요. 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뭔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절망과 동시에 희망이 사라지는 이제 이런 시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어쨌건 건강상의 사유로 제가 생으로 놀 수 없으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대학원 입학이죠. 근데 여러분 대학원을 가려고 해도 이게 내가 합격만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또 돈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원 옵션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떤 곳이냐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이 대학원. 당연히 경쟁이 치열했겠죠. 어쨌거나 근데 당시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 학교 하나밖에 없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이력서를 그냥 원서를 그냥 냈어요. 근데 여기에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학교가 서울의 강동구에 있거든요. 서울의 강동구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집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지금처럼 월세가 많던 시절도 아니고 서울에 전세를 얻을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운이 좋게 이런 단독주택의 방 하나를 빌려서 월세를 살 수 있는 집을 얻어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입학해서 장학금 받았다고 치지만 어쨌건 제가 2년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완전히 풀타임 스튜던트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이제 여기 제가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월세랑 보험료랑 뭐 휴대폰 요금이랑 진짜 극빈자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요. 커피를 그 노란 맥심 커피 아시죠? 봉지 커피. 도시락이랑 봉지 커피를 싸갖고 다니는 수준인데도 한 달에 150만 원은 최소한 쓰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24개월이면은 이게 이제 3,600이죠. 3,600만 원을 생활비로 써야 하고 마지막 학기에 하와이에 저희가 연수를 한 달 정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한 400에서 500 쓴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 값이랑. 자,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게 2년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써야 되고요. 2년 동안 만약에 제가 일을 했다면 한 달에 그때 250 정도는 평균 벌었거든요. 이거 곱하기 24. 그러면은 6천만 원 정도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사실은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럼 2년 동안 제가 기회비용과 실제로 썼던 비용을 더하면 1억 원이고요. 자, 여기에 장학금을 만약에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사실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죠. 그럼 2년 동안 제가 대학원 학위를 얻었지만 1억 2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비용을 잠재적인 비용의 손실과 실제 지출의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을 제가 벌어서 이 금액을 만들려면 얼마나 저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 갚는 게 적금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초봉이 이제 얼마 전에 지인분이 본인의 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전문대 2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초봉이 235만 원 정도래요. 그럼 만약에 235만 원 정도를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적금을 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거 비용 포함해서 135만 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 압박,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굉장히 긴축해야 살 수 있는 돈인 거거든요. 자, 100만 원씩 갖는다고 전제하면 저는 10년 동안 이 돈을 꼬박 100만 원씩을 모으거나 갚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 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쓸 만큼 저한테 이 대학원 졸업장, 이 대학원 졸업장이 저한테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었나? 경제적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250 월급이었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제가 280. 그러면 30만 원 월급이 오른 거잖아요. 1년을 제가 근무하면 360이고요. 400 잡을게요. 1년에 400만 원씩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30개월을 근무해야 여기에 대한 손실 만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대학원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기회비용의 손실과 실질적인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과연 학위를 취득하는 게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돈을 대학원 다니느라고 다 털었었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데 서울 물가에서 이 급여를 가지고 제가 살려니까 너무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나가서 그러면 내가 자영업자가 돼서 내 거를 차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인수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학원 운영을 할 때 대학원 학위가 있으면 솔직히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원장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뭔가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뭔가 경제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예전에 이제 제가 본사 있을 때 대학원 나오고 박사예요, 심지어. 대학원 나온 박사 출신 어떤 원장님께서 이제 뭔가 학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본사 있는 분들한테 와서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박사인데 왜 학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건데 뛰어난 학식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보면 세일즈 능력, 판매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학원은 이 판매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학원 하면서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판매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판매라는 개념 자체를 제일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판매가 없이 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학부모님이 저희 학원에 오면 결제하시잖아요. 카드 긁잖아요. 그게 판매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저는 다행히 제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뭘 잘 모르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고객을 결제하게 만드는지를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윤선생 방문관리교사로 하면서 그때 사실은 상담 교육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소통하는 교육, 고객하고 뭔가 상담하는 교육, 이제 이런 거 받았던 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Anyway, 이 세일즈 능력이 없이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일즈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자동차나 보험이나 휴대폰 판매 이런 거 그런 판매가 아니라 세일즈라는 건 고객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고객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래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걸 찾고 고객이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때 진짜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내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확실하다면 고객이 결국은 결제를 해야 내가 그 고객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은 세일즈의 진짜 의미거든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나는 가르치는 일이야, 나는 판매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세일즈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이 배운 이런 이제 고학력자 원장님들 중에서 돈을 잘 못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버나 보면은 고객이 만약에 상담하러 왔어. 근데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대. 그러면은 절대 붙잡지 않아요. 고객한테 절대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겠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얘기해요.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근데 고객이 나를 찾아왔다는 건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고객을 돌려보내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일즈의 관점으로 보면 고객이 나에게 결제를 해야 내가 그때부터 개입해서 도와주니까 무조건 고객을 클로징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약간 선비 같은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행위 자체를 조금 뭐라고 하죠? 격이 낮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고객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나도 돈을 벌지 못하고 누구도 위너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학위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학위라는 게 그런 가치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타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학위를 취득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좋은 직업,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말하면 돈이거든요.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물론 누군가는 직업적인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좋은 직업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공부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학식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한 줄로 줄 세우는 교육이에요. 누군가는 성적을 예를 들어 등수를 찍어서 내보내지는 않지만 아이들 모두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아이는 공부에 저는 모두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라는 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끈기와 인내와 내가 노력하는 꾸준한 태도를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과 도구일 뿐이지, 공부 자체가 인생의,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그 성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저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초, 중, 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이 아이는 학교에 가면 매일 실패하는 기분을 겪어야 돼. 왜?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적인 성취를 내고 있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매일 실패의 기분을 겪어야 하고, 아이가 공부 말고 다른 거에 흥미가 있거나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밀어주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공부보다는 다른 흥미가 명백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보통 초등학교 2학년에 만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6년, 8년 얘네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공부랑 거리가 멀어. 그리고 뭘 좋아하나 보면 얘는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는 그냥 부모님의 기대나 선생님의 기대가 아니라 아이가 행복한 걸 시켜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아이가 원하는 거 밀어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번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저한테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보살피기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 너무 서운하다. 근데 학생이 학원에 오면 저는 돈을 벌잖아요.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하기까지 사실 저도 굉장히 용기를 냈던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어떤 게 진짜 얘한테 더 좋은 걸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가 드려서 학부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런 아이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분이 사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아직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왜 벌써 그렇게 판단하냐. 근데 이 아이가, 물론 그게 잠깐 사춘기를 겪는 거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오랫동안 저한테 보여온 어떤 공부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초중고 얼마나 길어요. 12년 동안을 매일매일 실패하고 원하지 않는 이 학원에 와서 앉아있느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께는 이제 다른 방법을 제안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학원에서 기분이 나빠서 저희 학원은 끊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보면 그냥 다른 학원에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렇게 다른 대안을 드려도 그 방법대로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대로 잘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내내 계속해서 갈등했던 부분이고, 최대한 투명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투명하게 저의 의견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그 목적이 우리 아이가 좀 돈을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1억 2천, 아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썼거나 잃었던 비용 1억 2천을, 사실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월천의 수입을 되게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월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대학은 나올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월천을 벌고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직업군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찬성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뭔가 대학을 안 나오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학도 안 가고 돈도 안 쓰고 빨리 월천을 벌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세일즈 업종이고
이건 실화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 1억 2천을 벌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한 달에 1억 2천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직종이 세일즈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세일즈 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독 편견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학원 운영하면서 매월 카드를 긁으면서 나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교육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세일즈라는 일이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격이 낮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업은 뭔가 되게 고상하고 뭔가 그 상위 수준에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저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판매 없이 돈 버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약간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교육에서는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과 소통 능력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일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고객한테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세일즈고요. 제가 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아이들을 설득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다 넓은 의미의 세일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일즈라는 걸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거, 이런 행위의 한 제한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일즈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소통 능력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대부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뭔가 이제 경제관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을 보면 다른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경제 문제가 원인인 것 같은데, 깊이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 능력 하나만을 갖추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군들이 많고, 그 외국에 CEO라든지 기업의 CEO, 특히 벤처 같은데, 스타트업 같은데 CEO들이 하는 이제 그런 강연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이 누군가한테 가서 제안하고 투자를 받아오고, 이게 사실은 다 세일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일단 우리는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지만, 물건을 사는 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돈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돈을 벌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진짜 문제 상황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사실 학교에서 사람에 대해서, 소통하는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내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진짜 중요하고, 특히나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돈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시 제도가 바뀌면 이제 그에 따라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편이 일어나거든요. 학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난을 막 하고 학원의 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학원의 그런 추가적인 어떤 고가의 수업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군가 찾는 소비자, 고객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필요에 맞춰서 학원들은 수업을 공급할 뿐이고, 사실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어떤 교육에 대한 나만의 가치라든지 철학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나와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정말 주관 있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이 과도한 교육에 대한 투자. 근데 투자라는 건 여러분, 이거 투자했을 때 뭔가 내가 회수되는 거, 아니면 이득이 있어야 이걸 투자라고 보는데, 모든 학원비가 투자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선 투자라고 하는 이 비용의 지출이 사실은 이 부모님들의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이 알토란 같은 자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말씀드렸죠. 저희 집도 원래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지 않았는데, 아이들 셋을 대학에 보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조금씩 기울어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모님들 자체도 사실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가 늦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뭔가 아이들을 이게 뭐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재정적으로 내가 서포트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으시고, 그러면 사실 내가 내 미래, 내가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제 고객이었던 한 학부모님 댁에 아버지 월급이 400이래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학원을 각각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의 아이들이 각각 100만 원 정도씩 학원비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좀 그래서 솔직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다는 게 모든 전 과목을 학원에 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모든 주요 과목을 다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푸시하고 째려봐 줘야지만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이 아이가 정말 공부에 어떤 이 원하는 건지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인 가족의 아이들 학원비로 200만 원을 써요. 두 부모님과 4인 가족 생활비가 200만 원. 200만 원 갖고 4인 가족 살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숨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비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해뒀는데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서양의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유교 문화에도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유교 문화의 단점과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유교 문화의 단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책임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문화인 거죠. 내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명백하게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에 내가 눈치를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자본주의 단점이 너무 돈을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돈이 인생의 전부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굉장히 돈만을 쫓는 것처럼 사실은 행동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한테도 너네 공부를 왜 하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답변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이 어린아이들도 언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과연 합리적인 사고인 건지 우리가 한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에 주원규 씨 영상에서 그런 걸 봤어요. 강남 쪽에 사는 이제 부자들은 다른 거를 재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교육을 통해서 물려주는 게 교육비로 물려주는 게 세금도 없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교육비에 이제 몰빵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맞아요. 물론 이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아이들이 이 공부를 막 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단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걸 다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가 공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이득은 이 기간 동안 끈기와 인내를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대한 성취감. 아, 내가 뭔가 해냈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얻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꼭 공부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악기. 악기 뭐가 돼도 괜찮아요. 피아노가 돼도 괜찮고, 바이올린 돼도 괜찮고, 악기를 꾸준하게 해서 여기도 사실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뭐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운동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 무용이나 미술이나 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 하나를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 하나를 통해서 끈기와 인내를 길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국민들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뭔가 사회에 내가 구성원이 되어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게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모두가 협력을 했던 게 충분히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게 다양성이지 않을까? 똑같은 이런 부품 같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우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죠. 대학을 가는 이유가 남들이 다 가니까, 남들이 하는 걸 내가 안 하면 단지 불안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유로 대학을 선택하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원래 사실은 갖고 있던 창의력은 여러분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게 언제 사라지냐면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두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식판에 밥 먹어야 되고 똑같은 네모 반듯한 교실에서 12년 정도를 보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다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어려서는 사실 아이들이 뭔가 호기심도 있었어. 뭔가 되게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호기심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고등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 본 적 있으세요? 대학생이 질문하는 학생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린아이 시절에는 다 이게 우리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창의력과 호기심을 사실은 학교 다니는 동안 다 없애놨는데 갑자기 사회 나오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래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대학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을 남들과 조금 다르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과연 우리가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 대학 학위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